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하자 있는 부동산. 나는 도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물려받은 겁니다만 이렇게 좋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면 또 늘어나 버리곤 합니다. 바로 변사자의 수입니다. 도쿄는 한 해에 10,000명 넘게 죽어간다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게 또 큰 관계가 있다니까요. 하자 물건이라고 아십니까? 여러 이유로 판매나 임대에 지장이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만 쉽게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나온 방이라는 거지요. 자살이나 살인같이 변사자가 나온 물건은 우리 같은 업자들에게는 고민덩이라서 말이죠. 전에는 이것도 그냥 사실을 숨겼어요. 가격만 왕창 내리면 나름대로 손님도 들었거든요. 나중에 손님이 사실을 알고 항의하러 오는 일도 있었지만요. 아무것도 모른 채 거기서 잘 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법이 바뀌면서 글러먹은 거예요. 소비자 계약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하자를 숨긴 채 계약한 물건은 손님이 항의한 시점에서 계약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당신이라면 이 방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광고에 써넣을 수 있겠어요? 방값을 깎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도쿄에서 한 해 10,000명의 변사자가 나온다는 건 하자 물건도 그만큼 계속 늘어난다는 소리죠. 한 해에 몇천 개의 집이 될 거 아닙니까? 하자 물건이란 건 도쿄에서 장사를 해 먹는 나 같은 놈한텐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늪벽 같은 거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쪽도 그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수는 없지요. 셀배지 업자라고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양반들을 구조하는 업자들이죠. 하자 물건의 사실 고지에 있어서 해당 대상은 바로 전에 살던 사람까지만 해당됩니다. 그런 거로 업자가 알선해 온 거주자를 잠시 살게 하는 걸로 하자 고지 의무를 지워버리는 거죠. 하자 물건에 업체 사람이 들어가서 직전 거주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반년 뒤에 돌려받은 물건은 이제 멀쩡한 집으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물건을 고지가 필요 없는 평범한 물건으로 구조해주는 걸 셀배지 업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서류상에서 깨끗한 물건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업계에도 괴상한 이야기 한 두 개쯤은 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맡기는 A라는 업자가 있어요. 그 양반 엄청 바빠요. 도쿄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에서도 의뢰가 잔뜩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아무튼 하자 물건에서 반년간 살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구하고 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의뢰를 받아서 봤더니 지난번에 의뢰를 처리해서 돌려줬던 물건이더랍니다. 반년 약간 전에 세배지를 마치고 돌려준 지 얼마 안 된 물건이더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른 부동산에서 의뢰를 하더라는 겁니다. 도쿄 인역 근처의 임대 아파트로 7XXO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황한 A는 그 부동산에 연락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몇 달 전 계약을 했던 여자가 방에서 목을 매달았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온갖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물건의 셀배지를 맡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반년 뒤 또 의뢰가 들어와 살피고 있는데 그의 7XXO였답니다. 이번에는 여대생이 목욕탕에서 손목을 그었대요. 하하, 뭔가 기묘하다는 생각에 A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A 내에서만 세 번째로 맞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딱 맞춰서 반년마다 귀신같이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로 보내서 살라고 시킨 놈들도 계속 못 살겠다고 나가되는 통에 겨우겨우 기간을 채웠던 거고요. A도 좀 당황해서 주저했지만 어쨌거나 또 맡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반년 후에 네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셀러리맨이 돌연사를 했어요. 그리고 반년 후에 다섯 번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몰장사하는 여자가 농약을 마셨다던가. 여섯 번째 의뢰도 어김없이 반년 뒤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이쯤 되니까 소름이 돋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도 그 집 소문이 쫙 퍼져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질 않았다고 하고요. 결국 여섯 번째 의뢰는 안 받았다 그러더군요. 지금도 A한테 정기적으로 셀배지 의뢰가 들어오는 물건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완전 단골 손님이라니까요. 라며 A는 싱글벙글입니다만. 두 번째 이야기, 여자친구와의 동거. 내가 직접 겪은 실화다. 옛날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던 무렵의 일이다. 여자친구가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을 나왔는데 그대로 동거로 이어져 함께 살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계의 장인으로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 강한 옛날 분이셨다. 그리 안면은 없었지만
나도 내 심기가 눌릴 정도의 분이었다. 하지만 일단 집은 나왔고 갈 곳이 없다니 둘이 가진 돈을 모아 욕조도 없는 낡아 빠진 아파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해서 들어갔다고는 해도 환경은 최악이었다. 바퀴벌레도 나오고 다다미는 습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지 않나. 위층에선 밴드를 한답시고 밤새도록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하고 옆집 노인은 뭔가 기분 나쁘고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던가 그런 최악의 환경에서도 우리는 조금씩 적응해가며 동거 생활을 이어갔다. 나는 건축 현장에서 노가다를 뛰고 여자친구는 노래방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렇게 산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려고 자전거를 탔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 타이어를 확인해보니 펑크가 나 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날은 걸어서 출근을 하고 휴일에 자전거 가게를 찾아 수리를 받았다. 그 가게는 구멍 개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 곳이었는데 앞뒤를 합쳐 거의 대여섯 개는 되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자전거 가게에서는 누가 장난을 친 것 같네요. 못 같은 걸로 찌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였다. 집에 욕조가 없다 보니 매일 저녁 여자친구와 함께 근처 공중 목욕탕을 찾곤 했었다. 자전거에 둘이 같이 탄 다음 목욕탕까지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돌아온다. 그날도 목욕을 마치고 나와서 자전거에 둘이 올라탔는데 또 느낌이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바퀴에 펑크가 나 있었다. 다음날 자전거 가게에 가져가 보니 또 상당히 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다. 며칠 후에는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쇼핑을 나갔는데 쇼핑을 마치고 나오니 펑크가 나 있었다고 했다. 결국 자전거를 질질 끌고 집까지 돌아왔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둘이 같이 자전거를 타고 전철역까지 간 다음 놀러 갔다가 돌아왔더니 바퀴에 수도 없이 구멍이 나 있기도 했다. 그런 일이 정기적으로 벌어지다 보니 하도 바퀴를 자주 떼워서 타이어가 걸레장 마냥 되어버려 결국 새로 사야만 했다. 나중에 가면 자전거 가게에서도 차라리 타이어를 가는 것보다 싸구려 자전거를 사는 게 싸게 먹힐 거라고 조언을 해줘서 아예 타이어가 너덜너덜해지면 자전거를 바꿔버렸다. 그렇게 한 세대 정도 자전거를 바꿨던가. 아무리 그래도 무차별적인 장난치곤 우리 자전거만 맨날 펑크가 난다. 스토커가 아닌 이상 우리 자전거만 따라다니며 바퀴를 터트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결국 나도 여자친구도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 되었다. 위층에 사는 밴드맨, 옆집에 섬뜩한 노인. 누구들 우리를 괴롭히려 드는 건 아닌가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결정타는 둘이 함께 멀리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렌트카를 빌려 떠난 여행이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저녁을 먹은 후 차에 올라탔는데 뭔가 이상했다. 왠지 차가 기운 느낌이랄까. 차에서 내려 조심스레 타이어를 확인하자 차 오른쪽 두 개의 타이어에 펑크가 나 있었다. 이 정도까지 되잖아도 여자친구도 분노보다는 공포에 질렸다. 이 짓을 한 놈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는 것마저 사전에 알고 있던 걸까? 그래서 타이어에 구멍을 내기 위해 고속도로까지 타고 따라온 걸까? 도대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원한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인가? 혹여나 집에 도청기라도 달아놓고 따라다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어 방 안에 콘센트까지 분해하며 찾아봤지만 그것 비슷한 것 하나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도중 나는 다치고 말았다. 부주의로 그만 못을 세게 밟아 병원으로 보내진 것이다. 밟은 못이 녹슬어 파상풍의 가능성마저 있었기에 꽤 큰일이었다. 겨우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여자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다. 여자친구는 내 상처를 걱정하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은 듯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잠시 후 입을 열었다. 만약에 내가 타이어였다면 펑크가 났었겠네. 그 말을 듣자 처음으로 내 사고와 펑크의 연관성에 생각이 미쳤다. 하지만 만약 내 상처도 계속 이어지는 타이어 펑크와 관계된 거라면 범인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잖아. 그 수준이면 이미 저주나 악령 단계다. 여자친구는 당장이라도 울 것만 같은 얼굴이었다. 넌 너무 걱정이 심해. 라며 여자친구를 달래줬지만 솔직히 나도 무서워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자 기분 나쁜 생각만 든다. 혹시 이 아파트가 저주받은 곳인가?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웠던 건 여자친구가 다치는 것이었다. 이번엔 내가 다쳤지만 다음엔 혹시 여자친구마저 다친다면
몇 주 동안 고심하고 서로 대화한 끝에 여자친구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혼자 아파트에 남는 건 쓸쓸하고 두려웠지만 우리 집은 워낙 시골이라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새 아파트를 빌릴 만큼 돈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다. 발의 상처도 다 아물지 않아 제대로 일도 못할 무렵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가 집에 돌아간 후로 자전거에 펑크가 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다. 동거는 끝났지만 여자친구와는 계속 사귀고 있었다. 여자친구마저 내 이야기를 듣자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다. 그 후로는 한동안 아무 일 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그 장례식에서 나와 여자친구 어머니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를 듣고 말았던 것이다. 아무래도 세상을 떠난 여자친구의 아버지는 나를 꽤 미워하고 있었던 것 같다. 소중하게 기른 딸에게 헛바람을 불어넣어 홀려낸 놈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한다. 그의 직업은 목수였다. 목수는 나무에 못을 박을 일이 많다. 그는 나무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나에 대한 원한을 담아 박고 있었던 것 같다. 마치 지피령에게 못을 박아 저주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시원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도 참. 그렇게 말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웃었다. 블랙 조크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그의 행동과 자전거의 펑크, 내 상처에 어떤 연관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삼 그의 영정을 바라볼 수가 없었다. 세 번째 이야기, 원망. 그닥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더러 학창시절부터 주변에서 미움을 사던 친구의 이야기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다른 친구의 애인을 떼는 걸 즐겼다. 나와는 집이 가까워 그냥저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지만 주변에선 다들 그녀를 미워했다. 종종 원망받을 짓은 그만두라고 주의를 주곤 했지만 그래서 멈출 거였으면 아예 그런 짓은 하지도 않았겠지. 그리고 어른이 된 그녀는 역시나 불륜을 저지르고 말았다. 2명의 아이까지 있는 가정의 가장을 아내에게서 빼앗아 가정을 붕괴시키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자와 결혼했다. 불륜 끝에 결혼이라 남들이 수근거렸지만 그녀는 당당히 식도 올리고 집도 샀다. 결코 축복해 줄 수는 없었지만 곁에서 보기엔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 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 남자가 운영하던 회사에 사고가 터져 그만 도산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다. 거기에다가 도산 그 직후 남자의 전처가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아침에 조깅을 하던 주변 사람이었다. 결국 금세 동네에 소문이 가득 퍼지게 되었다. 온갖 악담과 조롱을 참을 수 없어 이사를 준비하던 무렵이었다. 남자는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연이어 도산해버린 협력업체 사장이 남자의 전처와 똑같이 친구네 집 앞 현관에서 목을 매서 자살했다. 그 후 지방에 살던 남자의 부모님마저 살인사건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다. 강도 살인으로 꽤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얼마 뒤 남자마저 귀가 도중 실종되어 지금까지 행방불명이다. 몰장사까지 해가며 혼자 아이를 기르던 그녀였지만 몇 년 전 아이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게 발견되었다. 게다가 그녀마저도 부모를 빼앗긴 전처의 아들이 복수심에 지른 불에 집도 타버리고 무만신에 큰 화상을 입었다. 가끔씩 이건 아이가 아니라 침덩이야. 내다 버리고 싶다라던가 돈 좀 빌려줘라며 우리 집에 찾아온다. 솔직히 난 그녀를 보면서 언젠가 그녀 자신마저 살해당하고 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곤 한다. 지난번에 동창회에 나갔을 때 동창생들이 모두 입을 모아 인과응보라며 그녀를 비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네 번째 이야기, 도깨비. 제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외할머니 댁은 아궁이에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옛집에 계셨습니다. 저는 가끔 할머니 댁에서 놀고는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전 할머니랑 같이 아랫목에서 군밤을 따뜻하게 데펴 먹고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저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가 도깨비 얘기해줄까? 도깨비. 그거 무서운 이야기야 할머니. 아니야 왜 할미가 우리 강아지 무서워하게 무서운 얘기를 해. 신기하고 재미있단다. 라고 하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결혼하시기 전쯤이었고 마을 이장이 나라를 되찾았다고 뛰어다니던 그해 겨울이라고 하신 걸로 봐선 45년 겨울일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의 부모님 즉 증조부와 증조모께서 싸우시기에 할머니께서 무슨 일인가 싶어보니 집에서 사용하던 쌀이 빗자루를 버리네 말하시며 싸우시더랍니다. 증조부께서는 쌀이 나무 몇 개 꺾어오면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버리지 말자는 쪽이셨고 증조모께서는 20년 넘게 사용했으니 도깨비가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니 불태워버려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증조부께서는 요즘 세상에 무슨 도깨비냐며 안 그래도 버리가 시원치 않은데 하나라도 아껴야 한다고 강하게 나오셔서 문제의 쌀이 빗자루는 그냥 쓰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동안은 별일 없이 어제가 오늘과 같은 나날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한방눈 내리던 늦은 밤이었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깬 할머니가 눈을 돌려 방을 살피니 증조모와 증조부께서 일어나 앉아 계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를 부르려 하자 잠에서 깬 걸 알아챈 증조모께서 할머니의 입을 서둘러 막으시고는 조용히 하거라 큰 소리 나면 큰일이니 조용하고 다시 자려면 하라고 낮게 읊조렸다고 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밤새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드셨던 할머니는 늘 그렇듯 그날 쓸 물을 길러가기 위해 부엌에 물동이를 가지러 가셨답니다. 그러다 엉망이 된 부엌에 깜짝 놀라 증조모님을 깨우자 증조모께서 하시는 말이 내비둬라 밤새 도깨비가 놀다 갔으니 엉망일게 뻔한데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넌 돈 가지고 아버지랑 같이 돼지고기 사오거라 라고 하시기에 증조부와 함께 읍으로 나가 고기를 사오셨더랍니다. 그렇게 고기를 사오는 동안 증조모께서는 부엌을 정리를 하셨다는데 무쇠와 솥뚜껑은 차곡차곡 접혀 사각형이 되어 있어 도저히 어쩌지 못하고 계시더랍니다. 그 모습을 보단 증조부께서는 한상 푸짐하게 차려놓으면 도깨비가 먹고 나서 다시 펴놓을 거라고 이장님이 말씀하셨으니 음식이나 푸짐하게 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증조모께서는 이웃집 아궁이를 빌려 잔치상을 하나 크게 마련하여 부엌에 갖다 놓고는 집 뒤뜰에 있던 술 한 양동이를 독재로 부엌에 가져다 놓으셨답니다. 그 후 간단히 저녁을 드시고는 방문과 부뚜막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어 부엌을 가보니 차려놓은 많은 음식은 모두 비워져 있었고 술두간의 술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채로 놓여져 있었고 무소소 뚜껑은 언제 그랬냐 듯이 멀쩡하게 펴져 있었는데 접혀 있었던 거라고는 상상도 안 갈 정도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증조부께서 쌀이 빗자루를 불에 태워 그 재를 마을 냇가에 버리신 뒤에 그러한 일은 다시는 없었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다락방. 어느덧 20년이 훌쩍 넘은 옛 이야기입니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무렵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였습니다. 할머니 댁은 옛날 양점을 하던 집이었기에 낡았지만 무척 큰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그 무렵에는 이모네 가족과 할머니만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댁에는 옛날 가구나 물건이 잔뜩 있어서 나를 비롯한 손자들은 그 큰 집을 탐험하며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근처에는 마산 궁술로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예로부터 탱구가 나타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릴 적에 거기서 이상한 걸 몇 번인가 봤다고 합니다. 내가 이상한 일을 겪은 것은 딱 추석 무렵이었습니다. 아직 늦여름이라 한창 더웠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느 때처럼 각 집안들이 할머니 댁에 모이고 같은 또래인 손자들끼리 같이 이리저리 집안을 돌아다니며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자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이모네 사촌 여동생이 1살 연하 그리고 그보다 어린 새 4살짜리 아이들 2명이 더 있었습니다. 다 같이 점심을 먹은 후 2시간 정도 이리저리 바깥에서 놀고 들어왔습니다. 놀다 지쳤는지 집에 오자 어린 동생 둘은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심심해진 나는 1살 어린 사촌 여동생과 함께 원래는 누에를 키웠던 2층의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대들보를 타고 오르거나 오래된 가구 위에 올라가며 놀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는 오후에 햇볕이 스며들어 희미하게 2층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였던 나는 가구 위에서 큰 골판지 상자 2개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로 뛰어내려 보기로 했습니다. 쾅 하고 상자 위에 떨어지자 어마어마한 먼지가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뛰어내린 탓에 상자가 무너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뭘까? 하고 안을 보니 탱구 가면과 부채, 축제용 의상 같은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고 미 신사에서 축제가 열리면 삼촌이 종종 이 옷을 입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곤 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그 밖에도 다양한 옛 물건들이 들어있어 우리는 한동안 신나게 그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사촌 여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여기 문이 있었어. 문.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몇 번이고 탐험했지만 이런 곳에 문이 있는 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정말 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뛰어내린 골판지 상자가 무너지는 바람에 숨겨져 있던 문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 덩어리였던 나는 길을 막는 상자들을 치우고 그 문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그것은 천장과 지붕 사이의 공간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면 가장 안쪽 벽에 무엇인가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참을 수 없던 나는 우선 안으로 들어가 보려 했습니다. 그러자 사촌 여동생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이상했습니다. 다른 방들처럼 튼튼한 느낌이 아니라 얇은 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종횡으로 몇 개씩 놓여진 데들 위를 나아갔습니다. 그 안은 높이도 낮아서 초등학생인 나조차 서서 걷는 게 힘들 정도로 천장이 낮았습니다. 벽에 창문 하나 없었지만 바깥에서 빛이 틈새로 새어들어 안을 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가장 안쪽까지 도착해서 나는 벽에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장의 부적이었습니다. 다만 어째서인지 위아래가 뒤집힌 채 붙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이상하게도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뭇대로 찔려 꽂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딴 짓을 했는가 후회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아직 아이여서 별 생각이 없었겠지요. 나는 그 나뭇대를 뽑고 부적을 잡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꽤 오래된 것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한자로 뭐라고 써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뭇대는 아무래도 화살인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뭔지 알 수 없는 큰 소리가 갑작스레 들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촌 여동생도 놀란 듯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른이 걷고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누가 2층에 올라왔나 싶었지만 자세히 들어보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는 우리가 서 있는 바닥 밑에서 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래층 방에서 뭐가 부딪혀서 나는 소린가 싶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걸음 소리였습니다. 천장을 거꾸로 걷는다니.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비슷한 장면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들려오는 소리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선 도망쳐야겠다는 것만은 절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떼어낸 부적과 화살을 주머니에 넣고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대들보를 건너 입구로 향했습니다.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하면서요. 그 발소리는 아무래도 바닥 밑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 그리고 그때 주머니에서 화살이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덜컹.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쿵쿵쿵하고 발소리가 마구 다가왔습니다. 바로 우리 밑에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헉헉대는 숨소리와 손톱 같은 것으로 바닥을 세게 긁는 소리마저 들려왔습니다. 견딜 수 없이 두려웠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너무 무서운 나머지 눈만 뜨고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닥에 한 곳에 눈이 갔습니다. 구멍이었습니다. 바닥에 직경 3cm 정도의 작은 구멍이 나 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밑에 있는 놈은 거기를 통해 필사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려는 듯 했습니다. 입구까지는 아직 10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도망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마루에 떨어진 화살을 주워 천천히 그 구멍으로 다가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심장이 파열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나는 그 구멍을 바라봤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뭐라 형언할 수도 없는 비명을 지르고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이미 그 구멍에 화살을 찔러넣고 있었습니다. 바로 발밑에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금이야. 나는 사촌 여동생의 손을 잡고 입구까지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문을 닫고 골판지 상자로 문을 가렸습니다. 그 후에도 공포 때문에 나와 동생 모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새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은 노을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저녁 먹으라는 말에 겨우 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이상하게도 부적은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사촌 여동생을 보고 어머니는 또 동생 울렸나며 동생과 사이좋게 놀라니까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저녁은 먹었지만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그건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아래층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걸까? 사촌 여동생네는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집은 멀었기 때문에 며칠 더 묵고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무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방은 전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삼촌 역시 몰랐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나는 할머니를 데리고 2층 다락방으로 향해 골판지 상자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자를 치워도 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머리가 멍해져서 한동안 어제 있었던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마구 이야기했지만 곧 그래봐야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느끼고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이 근처는 옛날부터 탱구님이 사람을 데리고 사라진다는 전설이 있었단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고 말이지. 그래서 탱구님을 달래기 위해 신사에서 축제를 하게 된 거야. 너도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오면 괜찮을 거란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신사에 가서 참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 말을 믿어주신 것인지 부적은 무척 감사한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단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어머니도 어릴 적에 탱구를 만났었지만 어째서인지 자신을 데려가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사촌 여동생과는 몇 년 전 다른 친척의 결혼식에서 만났지만 그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잊고 있는 듯 했습니다. 지금도 그 방과 마루 밑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